여보,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죽는데. 야, 아프면 약을 먹어. 지금 바쁘니까 끊어.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한서윤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탁, 탁, 골프채로 공을 때리는 소리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까지. 남편이 바쁘다고 했던 그 일은 다름 아닌 골프였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애원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 누르고 행운 찾아가세요. 아, 가슴이. 그날 아침 서윤은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정리하는 일상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루틴이었습니다. 서윤은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통증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이상해요. 하지만 시어머니 박말수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시끄러워? 아침부터 난리야. 라는 말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혼자 힘으로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파래 보이는데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윤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서윤은 즉시 심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서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간호사들이 혈압이 너무 높아요. 맥박이 불규칙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판막 협착증입니다.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려워요. 의사의 차갑고 정확한 진단이 서윤의 귀에 쿵쿵 울렸습니다. 서윤은 하얀 병원 가운을 입은 채 침대에 앉아 진단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판막 협착증이라는 생소한 용어들이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고 그 아래 더욱 충격적인 숫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800만 원입니다. 완납하셔야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어요. 응급수술이라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에요. 800만 원. 서윤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동안 시댁 살림을 도맡아 하며 자신을 위해 써본 돈이 몇 번이나 될까요? 매달 용돈이라고 받는 30만 원으로는 겨우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고민이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돈을 펑펑 쓰면 안 된다며 늘 눈치를 줬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아픈데. 의사가 수술 안 하면 이번 주 넘기기 어렵다고 했어.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도훈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차갑기만 했습니다. 야, 그런 건 너 알아서 해. 아프면 약을 먹던지 하라고. 귀찮게 그만 전화해 짜증나게. 서윤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신혼 때만 해도 감기만 걸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약국까지 뛰어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아내의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도 이렇게 무심할 수 있다니요. 복도 끝 의자에 주저앉은 서윤은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남편과의 10초짜리 통화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고작 10초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이스 샷. 오빠 진짜 잘 쳐. 서윤이 병원에 있는 같은 시각 도우는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젊은 여자와 함께 말입니다. 제주도의 최고급 골프장. 한 라운드에 30만 원이 넘는 VIP 코스였습니다. 도훈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과 함께 여유롭게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목에는 에르메스 시계가, 목에는 샤넬 목걸이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골프웨어도 마치 패션쇼를 나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오빠, 와이프 어디 아파? 몰라. 맨날 아프다고 지질이 궁상이야. 짜증나게. 하여간 늙으면 답도 없다니까. 도훈과 나리는 킥킥거리며 아픈 서윤을 조롱했습니다. 나라야. 내가 도와줄게. 어깨에 힘 빼고 천천히 쳐봐. 윤나라. 도훈이 다정하게 부르는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도훈은 나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골프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나라는 킥킥거리며 웃으면서 도훈의 가슴에 기대기까지 했습니다. 오빠 정말 골프 잘해. 어떻게 이렇게 잘 칠 수 있어? 혹시 프로였어? 10년 넘게 쳤거든. 처음엔 서툴렀는데 연습하니까 늘더라. 너도 몇 번 더 치면 금세 늘 거야. 오빠가 가르쳐 주니까 더 재미있어. 다른 사람들이랑 칠 때랑 전혀 달라. 바로 그때 도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집사람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도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 또 전화네. 진짜 타이밍 안 좋게. 잠깐만. 도훈은 골프채를 잡은 채로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라는 옆에서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훈의 부인이 전화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뭔 일이야? 바쁘다고 했잖아. 핸드폰 너머로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훈은 나라를 바라보며 윙크까지 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라도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전화해? 세상에 너 혼자 아파? 전화를 끊자마자 나라가 물었습니다. 대체 몇 번을 전화하는 거야? 많이 아픈가 봐? 늙어서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지 뭐. 골프나 계속하자. 도훈은 아무렇지도 않게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탁! 하얀 골프공이 그린 위로 완벽하게 날아갔고 나라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오빠 대박이야. 정말 멋져. 아내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도훈에게는 골프공 하나가 더 중요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는 어디 갈까? 부산 골프장도 좋다던데. 골프를 마친 두 사람은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마카세 코스 요리가 가득했습니다. 한 끼 식사값만 20만 원이 넘는 고급 요리였습니다. 랍스터, 와규 스테이크, 캐비어까지 최고급 식재료들이 예술작품처럼 플레이팅되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호텔 스파 어때? 새로 오픈한 곳이 괜찮다던데. 커플 마사지도 받고. 좋아. 오빠랑 있으면 매일이 특별해. 정말 행복해. 나라는 도훈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도훈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서윤이 혼자 앉아 진단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장판막 협착증, 즉시 수술 필요, 수술비 800만 원. 차가운 현실이 종이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800만 원. 이게 내 목숨값인가? 서윤은 다시 한번 도훈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포기했습니다. 아까 들었던 그 골프채 소리와 여자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와, 너는 허구한 날 아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냐? 이틀 후 골프 여행에서 돌아온 도훈은 아예 대놓고 서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벌어진 그 광경은 1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추악한 순간이었습니다. 도훈의 얼굴은 골프장에서 그을린 탓에 까맣게 타 있었고 새로 산 명품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습니다. 800만 원이면 차 한 대 값이야. 그걸 어떻게 구해? 은행에서 그런 돈 빌려주나? 담보도 없는데? 여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 제발 좀. 의사가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어. 죽는다는 소리 좀 그만해. 당장 죽는 것도 아니면서 맨날 어디 아프다고 징징대네. 도훈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니요. 그날 저녁 서윤의 핸드폰에는 충격적인 알림이 떴습니다. 도훈의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온 것입니다. 럭셔리 골프 투어 완벽한 마무리. 최고의 동반자와 함께한 환상적인 여행 제주도 골프 힐링 여행 감사한 하루. 사진 속 도훈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골프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도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둘의 표정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네가 잘했어 봐. 바깥으로 도나?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 박말순이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말순은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얼굴에 가득 써 있었습니다. 새로운 애는 돈이라도 많지. 그게 낫지 않니? 우리 도훈이가 고생 안 하게. 서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가 돈이 많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픈 건 네 팔자야. 우리가 왜 네 병원비까지 대줘야 해? 니네 친정에서 해결해.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말순의 차가운 말에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곳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빨래, 청소, 요리, 시장 보기까지 모든 걸 다 했잖아요. 15년? 그 15년 동안 네가 뭘 했는데? 밥하고 빨래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런 건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아픈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남자가 바람피는 건 다 여자 탓이야. 네가 남편을 잘 못 챙겨줬으니까 바깥으로 도는 거지. 반성해야 할 건 니야. 말순의 말에 서윤은 가슴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이 집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 살림을 도맡아 했는데 이게 내가 받는 대접인가? 서윤은 거실 한 구석에 걸려있는 결혼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지금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행복했던 자신에게 미안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에게 자신은 그저 무료 가정부에 불과했다는 것을. 내가 그때 왜 이 집에 시집 왔을까? 왜 이런 사람들과 15년을 보냈을까? 서윤은 처음으로 결혼에 대한 후회를 했습니다. 신혼 때 다정했던 도훈, 자상했던 시어머니, 모든 것이 가면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건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세요?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모르겠다. 병원비고 뭐고 우리한테는 기대하지 마. 말수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훈도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TV를 켜버렸습니다. 화면에는 골프 채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그날 밤 한 가지 확실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남편의 외도와 시어머니의 정신적 학대,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끝내야 합니다. 서유는 마침내 이혼 전문 변호사 최지연을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의 지연은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다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성공한 변호사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이야기를 들은 지연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병원에서의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는 분노까지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증거가 생명입니다. 호텔 체크인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SNS 인증 사진, 그리고 병원에서의 통화 녹음까지 모든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전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여서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약자의 편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외도를 한 경우라면 법정에서 절대 유리합니다. 더구나 시어머니의 발언까지 있다면 완벽한 승소 사건이에요. 지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서유는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이제는 전문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변호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승소 후 받을 위자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지연은 책상 위에 여러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이혼 소장 양식, 재산분할 신청서, 위자료 청구서까지. 서윤에게는 생소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증거 수집이 완료될 때까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셔야 해요. 남편이 의심하면 증거를 숨길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 패턴도 바꾸고 SNS 접근도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매일이 너무 힘들어요. 길어봐야 한 달입니다. 그 기간 동안 완벽한 증거를 모으면 법정에서 압승할 수 있어요. 참을 만하죠? 서유는 지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만 더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서윤 씨, 일단 본인 건강부터 챙기세요. 수술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살아야 복수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돈이 대출이라도 받으세요. 요즘은 의료비 대출 상품도 많아요. 제가 아는 은행 직원 소개해 드릴게요. 지연의 말에 서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이렇게 달콤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 결혼은 끝이야.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사무실을 나서며 서유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앞으로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유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유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변화는 확실했습니다. 도훈이 반찬이 왜 이렇게 짜냐? 제대로 못해? 라고 투덜댔지만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30일만 더 참으면 돼. 말순이 며느리가 요즘 부쩍 말이 없네. 무슨 일 있나? 라고 했지만 서유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될 그날을 상상하며 말입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하긴 뭘 피곤해? 집에서 뭘 하길래 피곤해? 서유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서유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가슴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유는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워질 그날을 꿈꾸며 말입니다. 체크인 시간 오후 2시, 체크아웃 시간 다음 날 오전 11시, 룸 타입은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서유는 호텔 로비에서 몰래 휴대폰으로 투숙객 명단을 촬영했습니다. 강도훈, 윤나라.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에게는 남편이 출장 온 거 확인하려고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하지만 개인정보라서 괜찮아요. 그냥 확인만 하면 돼요. 서유는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빠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루 숙박비만 2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서유는 완벽한 증거 수집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도훈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골프장 예약 기록을 조사하고 SNS의 모든 게시물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변호사 지연이 알려준 방법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도훈에게 전화했을 때의 대화를 모두 녹음해뒀던 것입니다. 여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수술 안 하면 안 된대. 아프면 약 먹어. 지금 바쁘다니까 끊어.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툭 끊어지는 통화음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들리는 골프채 소리와 여자의 웃음소리까지 완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 하나로 끝장이야. 서유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달콤함을 미리 맛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가 내 몸부터 살리자. 결국 서유는 혼자 힘으로 대출을 받아 수술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서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을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의료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동의서는 없나요? 네, 본인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예외사항이에요. 수술로 일단 가벼운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 동안 도훈과 말순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수술은 왜 받았냐? 이제 빚까지 생겼네. 병원비 대출 갚을 돈은 어디서 구할 거야? 설마 우리 보고 갚으라는 건 아니지? 하지만 서유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서유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수술 후 몸은 한결 나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서유는 노트북 앞에 앉아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사진들, 골프장 예약 확인서, SNS 캡처 화면들, 그리고 결정적인 통화 녹음 파일까지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서윤은 지난 한 달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도훈과 나라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주도 호텔, 총 3박 4일, 비용 600만 원. 부산 리조트, 2박 3일, 비용 400만 원. 서울 시내 호텔 수차례, 평균 20만 원씩. 골프장 이용료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쓴 셈이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 변호사 지연에게 보낼 파일들을 USB에 저장하면서 서윤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치밀한 계획이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다음 날 지연의 사무실에서 모든 증거를 넘겨준 서윤은 마지막 확인을 받았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모두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특히 이 통화 녹음은 정말 결정적이네요. 그럼 언제 이혼장을 내밀까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순간을 기다리세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하면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서윤은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진짜 서윤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리면 돼. 서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도훈과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이 곧 큰 충격을 받게 될 줄도 모르고 태평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불쌍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으악,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이게 뭐야? 석 달 후 도훈에게 갑작스러운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진 것입니다. 서윤이 부축해서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후 나온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루게릭병 초기 단계입니다. 점진적으로 근육이 위축되면서 결국엔 전신마비가 올 수 있어요. 의사의 진단은 마치 하늘의 심판 같았습니다. 루게릭병, 즉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현재 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난치병이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간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각오가 필요해요. 특히 초기 3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도훈은 병실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골프장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던 자신이 이제는 휠체어 신세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해? 골프도 못 치고 일도 못하고. 도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야, 나 진짜 이러다 큰일 나면 어쩌지? 나 좀 도와줘. 도훈은 처음으로 서윤에게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가장 먼저 현실을 받아들인 것은 윤나라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들은 직후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난 병수발 같은 건 못해요. 내 인생도 있잖아요. 나라야, 제발.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잘한 건 고마워요. 하지만 앞으로는 무리예요. 나도 아직 젊잖아요.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죠. 윤나라는 그날로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제까지 사랑해요를 연발하던 그 여자는 남자가 병에 걸리자 마치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날 사랑했다면 이럴 리 없어.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도훈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윤나라의 인스타그램에는 이미 새로운 남자와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새 남자를 만나다니 이런 미친. 도우는 핸드폰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껴했던 여자가 이렇게 차갑게 등을 돌릴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 내가 우리 아들 평생 지켜야지. 이게 내 도리야. 시어머니 말수는 오히려 더욱 당당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애가 낳았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며느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직 수술 후 회복 중이에요. 그게 뭐야? 네 남편인데 네가 안 돌보면 누가 돌봐? 결혼할 때 병들고 나이 들 때까지 함께 하자고 했잖아. 말수는 며느리의 의무를 강조하며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때 제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셨죠? 800만 원도 아까워하시면서.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지. 지금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잖아. 제가 죽을 뻔했던 것도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서윤의 냉정한 대답에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훈도 절망적인 눈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나 좀 살려줘. 남편 도훈의 뻔뻔한 태도에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네가 하도 아프니까 나까지 아프잖아. 도훈은 말도 안 되는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서윤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참 재미있네요. 제가 죽을 때는 골프가 더 중요하더니 이제 와서 평생 간병을 요구하시는군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온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며 서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집안에서 살았구나.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변호사에게 보낼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얘는 왜 이렇게 늦게 와? 며느리라면 좀 성실해야지. 일주일 후 도훈의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에 온 말수는 여전히 불만투성이었습니다. 서윤이 조금만 늦어도 핀잔을 주고 간병용품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며 지적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가 좀 더 일찍 와서 준비해야지. 환자 가족이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도 성의가 없어. 병원 대기실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도 여러 명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의 큰 목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며느리는 참 불쌍하네. 시어머니가 저렇게 구박하면 남편도 아픈데 시어머니까지 상대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서윤을 몰아세웠습니다. 물 한 잔도 제대로 안 챙겨와? 환자한테 찬물 줘도 되는 줄 알아? 도훈도 휠체어에 앉은 채 서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물도 제대로 안 챙겨와? 목말라 죽겠는데. 병원 물은 맛이 없다고 생수 사오라고 했잖아. 그럼 사와야지. 이런 것도 신경 못 써? 환자 보호자가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 부부의 말다툼에 대기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불편해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디 있나? 하지만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혼해요. 오늘부터는 남남이에요. 서윤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서류 봉투에서 이혼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놓았습니다. 대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뭐라고? 이혼장이라고? 말순과 도훈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이혼장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서도 함께 들어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친년이 뭔 소리야.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이혼이 뭐야. 정신 나갔나? 말순이 소리를 질렀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을 때는 800만 원도 아까워하시더니 지금 와서 간병을 요구하시는군요. 그게 언제 일인데 지금까지 끌고 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녹음 파일도 모두 변호사님께 제출했습니다. 골프장에서 여자랑 놀면서 제 전화 끊으신 거 다 들어있어요. 서윤의 말에 대기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혼하는구나. 남편이 바람을 피웠네. 부인이 죽어갈 때 외도를 했다고? 그럼 이혼이 당연하지. 앞으로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기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얘가 미쳤나? 남편 버리고 어디 가려고? 혈육도 없는 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버려진 거죠. 제가 죽어갈 때 골프장에서 다른 여자와 즐기셨잖아요. 서윤의 마지막 말에 대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두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텔 영수증, 골프장 이용료,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까지 모든 증거가 변호사님께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시더군요. 서윤아, 서윤아, 제발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도훈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서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런 용기가 있었으면. 남편이 저런 식이면 당연히 이혼해야지. 시어머니도 정말 심하네. 며느리가 죽어갈 때 뭘 했길래. 대기실에 남은 사람들은 서윤을 향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말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들 뭘 쳐다봐. 남의 집일 구경 났어? 어머니, 그만하세요. 더 창피해지기 전에. 도훈이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며느리가 죽어갈 때 뭘 했길래 저런 소리를 듣나?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죽어갈 때 외도를 방조한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서윤은 병원 주차장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가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외도를 계속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최종 변론이 열렸습니다. 변호사 지연은 준비해온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제출했습니다. 법정은 엄숙한 분위기였지만 방청석에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 투숙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병원에서의 통화 녹음까지 모든 증거가 피고의 불륜을 뒷받침합니다. 도훈은 변호사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서윤은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제 아들은 루게릭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이혼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병든 사람을 버리는 게 맞나요? 말순이 법정에서 울먹이며 호소했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 어머니께서는 며느리의 수술을 반대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때는 돈이 없어서. 말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녹음된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애는 돈이라도 많지. 그게 낫지 않니?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 파일에
말순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한숨 소리와 혀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 며느리를 뭘로 보고 며느리가 죽어가는데 저런 말을 하다니 정말 충격적이다. 말순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 순간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아프면 약 먹어. 지금 바쁘다니까 끊어. 도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남편이 어디 있어? 사람이 아니야. 부인이 죽어간다는데 골프가 더 중요해? 저런 인간이 남편이라니. 도훈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이렇게 창피한 줄 몰랐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강도훈은 혼인관계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 때 외도를 했고 치료비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에겐 그런 돈이 제 아들이 루게릭병에 걸렸다고요. 피고가 불륜 상대와 사용한 금액을 고려할 때 충분히 지급 가능한 수준입니다. 지연이 제출한 신용카드 내역에는 도훈이 나라와 함께 사용한 수천만 원의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2억 5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판사의 판결이 떨어지자 방청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결 후 법정을 나서는 서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서윤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뒤에서 도훈이 휠체어를 타고 따라오며 애원했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인생을 망쳤다. 이 못된 년아, 벌 받을 거야. 말순의 저주 섞인 외침이 법정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더 이상해 보이는데? 며느리한테 저런 식으로 하니까 이혼당하지. 당연한 결과야. 자업자득이지. 말순은 평생 처음으로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은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서윤은 법원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 것이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지연 변호사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공원길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37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용기 있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는구나. 햇살이 서윤의 등 뒤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뻗어 있었지만 그 끝에는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여자가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벌인 용기 있는 싸움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가장 깊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진정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는 서윤의 모습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이혼 후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작은 카페를 차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인의 작은 카페라는 소박한 간판이 달린 이곳은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라떼 한 잔 주세요.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서윤도 자연스럽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의 작은 원룸에서는 도훈이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루게릭병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물 좀.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며칠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카페는 오후 시간이 되자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와 직접 구운 빵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바쁘지만 행복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정성이 비결이에요. 마음을 담아서 만들거든요. 반면 도우는 배달음식 용기들 사이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힘이 없어 젓가락질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윤나라는 연락 두절이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져 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서윤이한테 잘할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핸드폰에는 미납된 전화요금, 전기요금 문자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으며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요가 수업 덕분에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핸드폰에는 변호사 지연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카페 잘 되고 있다니 기뻐요. 가끔 들를게요. 한편 말수는 친구 집에서도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말수나, 내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자업자득이지.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말수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동네에서는 며느리 구박한 시어머니로 소문이 나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니 이렇게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언니 정말 멋져요. 저도 언니처럼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카페에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종종 찾아왔습니다. 서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용기를 얻고 싶어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서윤의 카페는 이제 지역 내에서 희망의 카페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용기는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결심들이 모여서 큰 용기가 되는 거죠. 카페 매출도 꾸준히 늘어 이제는 직원 1명을 채용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우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이 많이 진행되어 이제는 말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말순이 가끔 면회를 왔지만 둘 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도훈은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지연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애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덕분에 용기를 얻은 의뢰인들이 많아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찾은 것뿐이에요. 지연은 서윤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서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 말수는 좁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아들 병원비며 생활비로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서윤이가 착한 애였는데 TV에서는 우연히 서윤의 카페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새 출발한 여성의 희망 공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카페 테라스에서 서윤은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이혼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하늘에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펜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멀리 있는 요양원에서 도우는 창문 너머 같은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도 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마음이 서윤에게 닿을 리는 없었습니다. 말순 역시 고시원 작은 창문으로 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옳았어.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정님 보호자분 되시죠? 지금 아내가 위급하십니다. 여보, 보고 싶어. 응급실 침대 위 산소호흡기를 단 채 의식을 잃기 직전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 있다 했잖아. 아프면 수술을 해. 그게 병원이잖아.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요트 위에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죠. 다른 여자와 함께요. 우와, 자기야, 경치 죽인다. 미쳤어. 오빠 사랑해. 수술실 밖에선 시어머니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거 값 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깜냥도 안 되는데 설치니까 아프지. 그녀는 혼자 수술을 받았습니다. 혼자 눈을 떴죠. 의사였던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된 병원에서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여자에게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8시 정윤정은 늘 그랬던 것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38살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는 그녀의 하루는 바빴죠. 남편 박재현은 이미 병원으로 출근한 뒤였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그는 항상 일찍 나갔어요. 하린아, 학교 늦지 마. 딸 박하린에게 가방을 챙겨주고 윤정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가 한창이었죠. 직원들과 신규 프로젝트를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윤정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비서 유소진이 황급히 다가왔지만 윤정은 대답할 수 없었죠.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1시 30분, 윤정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수술 안 하면 생명 장담 못 합니다. 급성 뇌혈관 질환입니다.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담당 의사가 다급하게 물었죠. 남편분이 의사시라고요? 어느 병원이세요? 여기 이 병원 신경외과입니다.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빨리 연락해 보세요. 간호사는 재원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벨소리만 울렸죠. 4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박재원 선생님이시죠? 부인분께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급성 뇌혈관 질환으로 당장 수술이 필요한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오늘 몇 달 전부터 잡혀있던 자리거든요. 아프면 수술을 해야죠. 그게 병원 아닙니까? 담당 선생님께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간호사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옆에 있던 담당 의사도 유소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오시겠다고요? 아니요.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수술하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윤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렸죠. 보호자 동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비서분이 계시니 진행하겠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유소진이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죠. 대표님 괜찮으실 거예요. 오후 1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각 재현은 마리나의 정박된 하얀 요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손에 든 채 옆에 선 여자와 웃고 있었죠. 여자의 이름은 윤가현, 같은 병원 안과 의사였습니다. 재현 오빠, 여기 바람 정말 시원하다. 사진 찍어줘요. 가연이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래, 이쪽 봐.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바다는 푸르렀고 하늘은 맑았죠. 요트 위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안에선 윤정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수혈 준비, 빨리. 의료진의 긴박한 목소리가 수술실을 채웠습니다. 오후 5시 수술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사흘은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담당 의사가 유소진에게 말했죠. 남편분은 연락이 됐습니까? 아직 연락이 안 됩니다. 유소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후 9시 윤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 천장의 형광등, 기계음 소리. 여기가 어디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건조했죠. 정윤정 대표님, 의식 돌아오셨습니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술 잘 끝나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입니다.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시어머니도 그저 의료기계들의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윤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혼자였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을 넘어온 순간에도 그녀 곁엔 아무도 없었죠. 의사였던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된 병원에서 그녀는 환자복을 스스로 벗었습니다. 아니, 벗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걸 그녀는 깨달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상태가 안정되긴 했지만 의료진은 최소 사흘은 더 관찰해야 한다고 했죠. 오전 10시 병원 로비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 어머니시죠? 한 여자가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조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오랜만이네요. 명자는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분이 입원하셨다면서요? 많이 편찮으세요? 아, 별거 아니에요. 수술은 했는데 이제 괜찮다던데요. 명자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래도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CEO시라면서요? 대단하시던데요. CEO요? 명자가 픽 웃었습니다. CEO도 CEO 나름이죠. 쥐똥만한 회사 하나 차린 것 가지고 직원도 10명 채 안 돼요.
아, 그래도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고 병약하기만 하고 우리 재현이가 의사 아닙니까? 그 정도 버리면 혼자서도 충분히 애들 키울 수 있어요. 명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는 복도 많죠. 우리 재현이 같은 남자 잡고 지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화를 복도 모퉁이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소진이었죠. 그녀는 명자 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후 2시 명자는 중환자실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윤정을 잠깐 보고는 곧바로 돌아섰죠. 간호사님, 환자 상태 괜찮죠? 네, 안정적입니다. 그럼 됐네요. 전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명자는 그대로 병원을 나갔습니다. 윤정의 병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말 한마디 건네지도 않은 채요. 한편 같은 시각 재현의 휴대폰엔 부재중 전화가 15통 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하지만 그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요트에서 내려온 뒤 가영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재현 오빠, 어제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엔 언제 또 가요? 가연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조만간 또 가자. 내가 시간 맞춰볼게. 재현은 와인을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병원 총무과였죠. 재현은 화면을 보고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일 때문에 전화 오나 봐. 오늘은 쉬는 날인데. 맞아요. 오빠도 좀 쉬어야죠. 두 사람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후 5시 윤정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최소 일주일은 입원 치료 받으셔야 해요. 퇴원 후에도 정기 검진 필수고요. 감사합니다. 윤정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유소진이 죽을 떠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드세요. 병원 음식만 드시면 안 돼요. 고마워요, 소진 씨. 윤정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표님, 박 선생님한테 연락은 하셨어요? 유소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안 했어요. 시어머님도 오늘 병실엔 안 들어오셨던데.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후 8시 명자가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친구와 함께였죠. 여기가 우리 며느리 병실이에요. 명자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편찮으셨어요? 친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정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명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누워 있어요. 우리는 잠깐 들렀다 갈 거니까. 명자는 친구와 함께 창가에 섰습니다. 여기 병실 괜찮네요. 우리 재현이가 신경 많이 썼나 봐요. 친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뭐, 그래도 의사 집안 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죠. 명자는 윤정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회사는 어떻게 해요? 사장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면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명자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회사도 회사 나름이지. 돈도 많이 못 벌어오는 회사인데 뭐. 하여간 며느리는 복도 많지. 우리 아들 같은 남자 잡고. 윤정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그럼 우린 먼저 갈게요. 푹 쉬어요. 명자와 친구는 그렇게 병실을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오후 9시 윤정은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윤정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지친 눈빛, 환자복 차림. 이게 나야? 윤정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손바닥을 유리창에 댔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죠. 더 이상은 안 돼.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죠. 그날 밤 윤정은 혼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턴 내 방식으로 살 거야.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눈빛도 그렇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단단하게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더 이상 버림받지 않겠다는 각오로요. 의사였던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된 병원에서 그녀는 환자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벗어던지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윤정은 퇴원했습니다. 유소진이 차를 가지고 나왔죠. 대표님, 집으로 모실까요? 아니면 회사로? 집으로 가요. 윤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죠. 30분 후 차는 고급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재현의 집이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 명의의 집이었죠. 대표님, 제가 같이 들어갈까요? 아니요. 혼자 괜찮아요. 윤정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조명자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윤정이 인사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재현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있었죠. 왔어요? 재현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네. 그래. 나 오늘 당직이라 병원 가봐야 해. 재현은 시계를 차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오셨더라고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재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바빴어. 환자들 수술 일정이 다 잡혀 있었다고. 그래도 한 번쯤은. 한 번쯤? 윤정아, 나도 사람이야. 일하다 보면 정신없어. 그리고 내가 큰 수술도 아니었잖아. 담당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고. 재현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괜찮으니까 집안일도 해야지. 엄마가 혼자 다 하시기 힘드시잖아. 그는 그대로 방을 나갔습니다. 윤정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죠. 아, 그래. 이게 내 자리구나. 윤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윤정이 불렀습니다. 명자가 멈춰 섰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재현 씨와 이혼하겠습니다. 윤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명자가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서로에게요. 의미가 없다고? 네가 감히 의사 집안을 먹칠을 해?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먹칠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서로를 위해서요. 정리? 네가 우리 집 떠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회사가 뭐 대단한 줄 알아? 명자가 비웃었습니다. 쥐똥만한 회사 하나 가지고 CEO 행세하면서 우리 재현이한테 기댄 거 아냐? 기대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벌어서 살았어요. 제 힘으로? 웃기지 마. 우리 재현이 병원 덕분에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었던 거지. 명자는 윤정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이 집은 내 집이야. 알고 있습니다. 윤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장만 찍어주시면 나가겠습니다. 도장? 내가 왜 도장을 찍어?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나가고 싶으면 네 혼자 나가. 우리 재현이한테 흠집 내지 말고. 그럼 이혼 소송을 하겠습니다. 네. 해봐. 네가 이길 것 같아? 변호사 비용이나 감당할 수 있겠어? 명자는 윤정의 가방을 집어 던졌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마.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가방을 주었습니다. 그 말 기억하세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밟지 말라고 하셨죠. 뭐?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윤정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후회? 내가? 기가 차네. 명자가 비웃었습니다. 나가. 당장. 윤정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집을 나왔죠.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윤정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유소진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유소진이 놀라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괜찮아요. 가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회사요. 일해야죠. 윤정은 차에 탔습니다. 유소진은 윤정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의만 있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의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시작이요. 오후 2시 재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윤정이는? 나갔어. 이혼하겠다고 나갔어.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뭐? 이혼? 재현은 당황했습니다. 그래. 네가 뭘 잘못했어? 의사 집안 며느리로 살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네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혼 소송? 해봐. 우리가 이긴다. 명자는 팔짱을 꼈습니다. 재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윤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정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이혼하려는 건가?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윤정이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죠. 윤정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2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재현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유소진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윤정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소장 내용을 읽는 그녀의 표정은 차가워졌습니다. 피고 정윤정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며 만성질환으로 가정 유지가 불가능하다. 양육권은 원고 박재현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윤정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소진 씨, 변호사 선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윤정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재현은 원고석에 앉아 있었죠. 그 옆엔 명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이혼 청구 소송 첫 번째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현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중년의 남자, 값비싼 정장 차림이었죠. 재판장님, 원고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안정적인 수입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반면 피고 정윤정 대표는 소득이 미비하고 신경질환으로 치료 중이며 가정 유지 능력이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봐라, 역시 우리 아들이 맞았어. 쓸모없는 여자라니까. 윤정의 변호사가 일어나려 했지만 윤정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재판장님, 또한 피고는 회사 경영 실적도 좋지 않으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재원 측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윤정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건강한 상태이며 회사 경영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다음 변론 기일에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로 지정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자가 다가왔습니다. 윤정 씨, 포기해요. 네가 이길 수 없어. 두고 봐야죠. 윤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사가 뭐 대단하다고? 우리 재원이 변호사 비용만 해도 네 회사 1년 매출이야. 명자가 비웃었습니다. 윤정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말 꼭 기록해 주세요. 뭐? 나중에 책임 물을 때 쓰려고요. 윤정은 법정을 나갔습니다. 명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죠. 재현은 윤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법원을 나온 윤정은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유소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께 가야죠. 네. 이제 도움받을 때가 됐어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 철문, 그 안쪽으로 보이는 거대한 건물. 태웅그룹 회장 집무실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차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서가 윤정을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쪽, 정혜중이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정이 불렀습니다. 혜중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드디어 내가 내게 오는구나. 예. 윤정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앉아라.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왜 왔느냐?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도움? 돈이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해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세상을 무너뜨릴 방법이요. 혜중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복수하겠다는 거냐? 복수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제대로 된 정리요. 어떻게 할 셈이냐? 이혼 소송에서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시했던 제 회사를, 제 이름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혜중은 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좋다. 내가 움직이겠다면 난 뒤에서 판을 깔아주마. 감사합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복수는 칼날이다. 내 손도 베일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절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그들이 짓밟은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혜중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내 딸 정윤정이지.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 사람에게 연락해라. 내가 신뢰하는 변호사다. 윤정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회사 투자 받아라. 태웅그룹 명의로. 아버지, 그건 내 실력으로 일궈낸 회사다. 하지만 이제 키워야 할 때다. 작게 살 이유가 없다. 혜중이 말했습니다. 윤정은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이겨라. 윤정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주일 후 박재현이 근무하는 병원에 긴급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병원장실로 전달된 봉투였죠. 뭐야 이게? 병원장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공문을 펼쳐든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웅그룹 계열사 박재현 병원과의 계약 전면 해지. 병원장은 공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태웅그룹이라고? 왜 갑자기? 그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덕성 검증 실패입니다. 더 이상 협력 불가능합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병원장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장실 TV에서 속보가 터졌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태웅그룹 정혜중 회장이 의료산업 인수를 정격 선언했습니다. 화면에 정혜중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태웅그룹은 앞으로 의료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혜중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제 딸 정윤정 대표가 총괄하게 됩니다. 카메라가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윤정이 나타났습니다. 당당한 표정, 곧은 자세였죠. 정윤정 대표는 태웅그룹 정혜중 회장의 외동딸로 밝혀졌습니다. 병원장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그는 급히 재현을 호출했습니다. 5분 후 재현이 병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박 선생 앉아요. 병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 부인이 태웅그룹 상속녀였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재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병원장은 TV를 가리켰습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재현은 화면을 봤습니다. 윤정이 보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윤정이요. 정윤정 대표는 중소 IT 회사를 운영해 왔으며 이제 태웅그룹의 의료 사업을 이끌게 됩니다. 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박 선생, 태웅그룹이 우리 병원과의 계약을 전면 해지했어요. 병원장이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해지 사유는 도덕성 검증 실패래요. 재현은 공문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가 흔들렸으니까요. 박 선생, 이거 부인분 때문 아니에요? 아니, 그럴 리가. 재현은 부인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명자였습니다. 재현아, TV 봤어?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봤어요. 저 여자가 태웅그룹 상속녀였어? 저도 지금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쫓아낸 게... 명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 미안하지만 당분간 휴직 좀 해요. 네. 병원 이미지 때문에요. 태웅그룹이랑 관계 회복해야 하는데. 재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동료 의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 부인이 재벌이었대. 이혼 소송 중이라던데? 미쳤네. 재벌 부인을 왜 차? 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윤가연은 요트 파티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오빠, 지금 TV 봤어요? 가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응. 재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회장님, 오빠 부인 아버지예요? 그런 것 같아. 오빠, 우리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재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요트 파티 사진이 화면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요. 오후 5시 재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선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재현아.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가 재벌 상속녀를 쫓아낸 거야. 명자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쥐똥만한 회사라고 했잖아. 엄마, 진정해요. 진정은 무슨, 이제 어떻게, 병원은? 휴직하래요. 휴직? 명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왜 휴직을 해? 태웅그룹이 계약 해지했대요. 저 때문에요.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인들의 전화였죠. 하지만 명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창피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재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팔 수 있는 건 자존심뿐이야. 재현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받지 않았죠. 재현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명자가 물었습니다. 윤정이한테 전화했어? 안 받아요.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는데. 명자는 울먹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재현아. 우리 집도 내 명의잖아. 만약 태웅그룹이. 명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현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TV에선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웅그룹 정혜중 회장은 얼굴 없는 경영자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윤정 대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태웅그룹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명자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으니까요.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재현과 명자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여자는 이제 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웃었던 회사는 이제 거대한 그룹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쫓아낸 며느리는 이제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재현은 또다시 요트에 있었습니다. 가연과 함께였죠. 오빠, 정말 괜찮아? 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한 잔만 하자. 재현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죠. 그런데 오빠, 그 회장님 얼굴도 안 드러내는 사람이라던데? 가연이 물었습니다. 응, 나도 처음 봤어. 재현은 와인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빠 부인 아버지였던 거지? 그런가 봐. 재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트 안쪽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태웅그룹 정혜중 회장이 의료산업 인수를 정격 선언했습니다. 가연이 TV를 봤습니다. 화면에 윤정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 앞에 선 윤정이었죠. 정윤정 대표는 앞으로 태웅그룹의 의료사업 전반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가연은 재현을 돌아봤습니다. 저 사람 당신 아내잖아?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봤죠. 윤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윤정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녔죠. 하지만 지금 화면 속 윤정은 당당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웅그룹은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윤정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도덕성과 윤리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들과만 협력할 예정입니다. 재현의 손에서 와인 잔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와인이 데크에 쏟아졌죠. 오빠. 가연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재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윤정이었죠. 이제 내가 팔 수 있는 건 자존심뿐이야. 재현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가연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뉴스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윤정 대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정혜중 회장의 지원으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섭니다. 태웅그룹 관계자는 이번 의료산업 진출이 수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현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으니까요. 오빠 앉아. 가연이 재현을 부축했습니다. 재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내가 저 사람을 무시했어. 쫓아냈어.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도 쥐똥만한 회사라고 했어. 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명자였습니다. 재현아, 어디야? 요트에 있어요. 지금 당장 들어와. 큰일 났어. 명자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채권자들이 집으로 왔어. 은행에서 대출 회수한대. 재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태웅그룹이 압력 넣은 것 같아. 빨리 와. 전화는 끊겼습니다. 재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집에 채권자들이 왔대. 뭐? 재현은 요트키를 집었습니다. 나 먼저 들어가 봐야 해. 오빠 나도 같이. 아니야. 혼자 갈게. 재현은 조종석으로 향했습니다. 요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TV를 봤습니다. 여전히 윤정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정윤정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가연은 TV를 껐습니다. 요트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재현은 조종간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윤정이가 재벌이었어? 내가 재벌을 차버린 거야? 미쳤나, 나는? 요트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재현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재현은 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박재현 씨죠?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요.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대출금 전액 회수 통보 드립니다. 남자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 담보가치 재평가 결과입니다. 담보가치가 왜 갑자기? 이 주택의 시세가 급락했습니다. 태웅그룹의 개발 계획 변경 때문입니다. 재현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았죠. 일주일 안에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불가능하시면 경매 진행됩니다. 남자들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재현은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명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 집까지. 재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는 고개를 감쌌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태웅그룹 정윤정 대표 새로운 시작 선언.
화면 속 윤정은 웃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죠. 재현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저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여자는 이제 그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버렸던 아내는 이제 그가 손댈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그날, 그는 자신의 미래를 바다에 던져버린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부동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파시겠다는 거죠?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네.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지역이 최근 개발 계획이 변경돼서요.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요? 예전 같으면 1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6억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자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6억이요? 그럼 대출금도 못 갚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명자는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봇대를 붙잡고 서서 숨을 골랐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명자는 윤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무시했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녀가 쫓아낸 여자였죠. 명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친구들의 전화를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다들 물어봤습니다. 정말 내 며느리가 태웅그룹 상속녀였어? 너희가 쫓아냈다며? 명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재현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니, 예전에 근무하던 병원이었죠.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후배 의사가 물었습니다. 응, 어쩔 수 없지. 재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태웅그룹 때문이죠?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문 다 들었어요. 부인분이 태웅그룹 상속녀라면서요? 그만 얘기하자. 재현은 짐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작은 병원이라도 알아봐야지. 재현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재벌 부인 차고 내연녀 만났대. 바보 아니야? 왜 재벌을 차? 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오는데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재현 선생님 맞으시죠? 죄송합니다. 재현은 기자를 피해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정아, 한 번만 만나자. 제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명자가 거실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재현아, 집 팔아도 대출금 못 갚는데. 뭐? 6억밖에 안 받는데. 대출금이 8억인데. 명자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재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 어떻게. 명자가 울먹였습니다. 재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내가 윤정이한테 한 번 더 연락해 볼게요. 연락? 받기나 하겠어? 그래도. 재현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정아,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줘.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윤정의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웅그룹 계열사가 된 윤정의 회사였죠. 건물은 새로 지어진 듯 깨끗했습니다. 재현은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정윤정 대표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리셉션 직원이 물었습니다.
예약 있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남편 아니, 전 남편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약 없으시면 뵐 수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윤정이 나타났습니다. 유소진과 함께였죠. 윤정아.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윤정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재현을 돌아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윤정아, 한 번만 이야기하자. 제발. 재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정윤정 대표님, 이분을 내버려둬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물러섰습니다. 재현은 윤정 앞에 섰습니다. 윤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윤정은 재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윤정이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병원에서 죽어가는 아내를 두고 요트 탔던 사람이 용서를 바라요? 재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쥐똥만한 회사라고 비웃던 시어머니가 용서를 바라요? 윤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윤정아, 이제 내가 팔 수 있는 건 자존심뿐이라고 문자 보냈죠? 윤정이 말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예요. 이제 내 옆엔 아무도 없어. 그게 내가 만든 결과야. 재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윤정아, 제발 한 번만. 윤정은 재현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윤정아, 일어나라고요. 윤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응급실에서 혼자 눈 떴을 때 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버림받지 않겠다고. 윤정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결심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재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윤정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경비에게 출입 금지 조치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재현은 로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떨구고 로비를 나왔습니다. 건물 밖 하늘은 흐렸습니다. 재현은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길게요. 그가 버린 여자는 이제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웅그룹새 사업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하객들이 모였죠. 단상 위에 윤정이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 단정한 머리,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제가 작다고 비웃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회사를 쥐똥만한 회사라고 했죠. 제가 가정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명하기로 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웅그룹은 앞으로도 도덕성과 윤리성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기업, 약자를 무시하지 않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윤정은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엔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십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혼자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닐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윤정이 단상에서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윤정의 딸이 달려왔습니다. 할인아. 윤정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멋있었어. 할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윤정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웃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정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죠. 축하드립니다. 정 대표님.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윤정은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유소진이 윤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죠. 윤정이 다가왔습니다. 소진 씨, 고마워요. 항상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대표님. 유소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윤정은 유소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 멀리 갈 거예요. 네, 대표님.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때 윤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정혜중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수고했다. 잘 봤다. 혜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힘이다. 내가 일궈낸 결과다. 아버지. 자랑스럽다, 윤정아. 혜중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네, 아버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건강 챙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윤정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자신과 재현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윤정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요.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과거도 함께요. 윤정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시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죠. 윤정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윤정이라는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살 거야. 창밖 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윤정은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살 땐 볼 수 없었던 별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보였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으니까요.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편안하게요. 응급실에서 혼자 눈을 떴던 그날. 그녀는 죽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버림받던 여자가 죽었죠. 그리고 오늘 그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윤정이라는 이름으로요. 의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태윤그룹의 정윤정으로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요. 윤정은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 언젠가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 테니까. 로비를 나서는 윤정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죠.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정은 핸들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으로요. 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미래도 그렇게 빛날 겁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정윤정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요.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